한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나가라. 12월 마다가스카르 수도가 불타올랐습니다. 외자 반대 시위가 폭발하며 부두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났고 한 부두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라디오는 외쳤죠. 아시아 자본이 화를 키웠다고. 결국 쿠데타가 터지며 한국과의 모든 협력이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고립된 마을에 생명을 살리는 드론이 날아들었는데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증오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늘로 백신을 배달하는 구원자가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드론에는 한 프랑스 여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르몽입니다. 국제 NGO 보건물류 책임자로 오늘 한국이 만든 하늘의 병원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새벽 안타나나리보 국제공항 활주로는 긴급 비상등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이클론 여파로 동부 해안도로가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죠. 육로로는 12시간, 헬기로는 4시간이 걸리는 오지 마을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감사 업무차 이곳에 온 지 이틀째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보건협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이익 추구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한국인 엔지니어와 현지 스태프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세훈이라는 34살의 한국인 드론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펼치더니 곧바로 기상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현지 운항팀이 드론 기체 점검을 마치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정도 장비와 팀이면 쇼도 가능하겠지. 완벽한 프로토콜과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박세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잠시 후 드론 이륙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임시 작전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비행 루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론 콜사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르몽 8. 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 2008년 12월 8일.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이겠죠. 그냥 우연일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륙했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검은색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치솟았죠. 탑재된 의약품은 백신 50도즈, 링거액 20백,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였습니다. 박세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상 도착 시간은 27분, 기상 조건 때문에 루트를 2번 수정했다고 했죠.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프로토콜은 완벽했습니다. 시스템도 흠잡을 데 없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제 심장은 그 완벽함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완벽함이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을 흔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작전판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 3명, 현지 의료진 5명,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화면 속 작은 점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점이 산악 지형을 넘어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드론은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세훈이 중간 체크포인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지 운항팀과 짧은 마다가스카르어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심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진심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은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화면 속 드론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보건소에서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25분째. 드론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박세훈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풍속 보정, 고도 조절, 착륙 지점 재확인.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7분 정확히 드론이 착륙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작전실에 짧은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박세훈이 현지 스태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공적인 미션 하나로 전체 프로젝트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였죠. 현지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통역을 맡은 스태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기가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개월 된 여자아이였어요. 사이클론 이후 이틀간 설사와 구토로 탈수 증상이 심각했다고 했죠. 마을에는 링거액도 소화용 전해질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있었고요. 그 아이가 지금 링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약하고 가늘게, 그러다 점점 힘차게. 간호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사 업무를 하러 온 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했죠.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저려오는 걸까요? 박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117번째 미션이라고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그의 표정은 덤덤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쇼가 아니라는 걸요. 프로토콜의 완벽함 뒤에는 수없이 반복된 훈련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현지 스태프 중 한 명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르몽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저는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한 아이가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하늘길로 배달한 건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는 것.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전판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LEMONT-8이라는 콜사인이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죠. 아버지의 날짜가 적힌 그 이름이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드론이 복귀 비행을 시작했다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박세훈과 현지팀이 다음 미션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아야 할 답은 이미 이 새벽 하늘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틀 뒤 저는 그 마을로 직접 갔습니다. 사이클론으로 무너진 도로를 복구 차량이 뚫어놓은 좁은 길을 따라 5시간을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는 산사태 흔적과 쓰러진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비포장도로 먼지가 입안까지 들어왔죠. 저는 이 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드론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과 그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제 업무는 후자였습니다. 마을 보건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시멘트 벽에 함석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붉은 십자가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부두에도 이런 임시 진료소가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라헬라를 만났어요. 28살의 현지 간호사였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죠. 라헬라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감사 업무차 왔다고 며칠 전 드론으로 배송된 물자를 확인하러 왔다고요.
라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건소 안쪽에는 침대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기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바로 그 아이였어요. 드론이 살린 12개월 된 여자아이. 라헬라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틀 전 체온은 38도 9, 맥박은 140, 탈수로 인한 의식 저하 상태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체온 36도 7, 맥박 120, 수분 섭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숫자로 보면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회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용된 링거액 종류, 백신 접종 기록, 투약 내역.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프로토콜대로였어요. 라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라헬라를 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죠. 라헬라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7살 때였다고요. 심한 폐렴에 걸렸는데 마을에는 항생제가 없었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이틀 걸렸고요. 부모님은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팀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라헬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밤새 저를 돌봐주셨대요. 항생제 주사를 놓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체온을 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 주셨다고요. 3일 밤을 꼬박 새우셨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라헬라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됐고요. 제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습니다. 라헬라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라헬라와 한 남자가 찍혀 있었죠.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소는 피곤함 속에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닥터박이라고 라헬라가 말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저 한 사례일 뿐이었어요.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안에 콘크리트를 갈라버리고 있었습니다. 라헬라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드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지원했다고요. 15년 전 저를 살린 그 나라가 이번에는 하늘로 생명을 배달한다니까요. 저는 사진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다른 문제라고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라헬라는 제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리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체온이 정상이에요. 라헬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살았어요. 닥터박처럼 한국이 또 한 명을 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 빗속에서 라헬라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라헬라에게 이건 통계나 프로토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통해 2번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닥터박의 손으로, 또 한 번은 이 드론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뭘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라헬라가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 하늘을 가로질러 드론이 날아왔겠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전통차였죠. 라헬라가 설명했어요. 약초와 꿀을 섞어 만든다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감사 업무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이유요. 라헬라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영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엘.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라헬라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라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닥터박이 떠나실 때 부모님께 이 사진을 주셨대요. 그냥 간직하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장이 왜 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저는 라헬라에게 사진을 돌려주고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죠. 라헬라가 배웅해 주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버지도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부두 노동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2008년 12월 8일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원망했어요. 아시아 자본이 화를 키웠다는 라디오 방송을 믿었죠. 누군가를 탓하는 게 슬픔을 견디는 쉬운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라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창밖 풍경은 계속 똑같은데 제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타나나리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라헬라의 사진을 떠올렸죠. 닥터박의 미소와 사진 뒷면의 그 문장. 그리고 콜사인.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뭔가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라헬라는 예외일 거예요. 한 사례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마다가스카르 공동 감염병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안타나나리보 외곽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어요. 깨끗한 흰색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박세훈이 저를 맞아줬어요.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번에는 연구소 투어를 직접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 체크리스트를 꺼내들고 그를 따라갔죠. 1층은 검사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장비 6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샘플을 처리하고 있었죠. 박세훈이 대시보드를 가리켰습니다. 2020년 이 연구소가 문을 열었을 때 하루 검사 처리량은 200건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하루 5,000건을 처리한다고 했죠.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25배 증가. 인상적이긴 했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장비만 들여놓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박세훈이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장비는 한국이 지원했지만 지금 저 기계들을 돌리는 건 전부 현지 기술자들이에요. 우리는 6개월간 교육했고 그 다음부터는 손 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작업 중인 기술자들을 봤어요. 젊은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샘플을 옮기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죠. 박세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 6개월은 한국 기술자 10명이 상주했다고 해요. 그 다음 6개월은 5명, 그 다음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만 점검차 방문한다고 했죠. 기술은 사람에게 닿아야 기술입니다. 박세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도 이곳이 돌아가야 진짜 협력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 닿아야 기술이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3D 국토 지도실이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대형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다가스카르 전체 지형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었죠. 산맥, 강, 도로, 마을이 모두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현지 운영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 기술로 제작된 드론 라이다 측량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결합한 거라고 해요. 오차 범위는 10cm 이내라고 했죠.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며칠 전 사이클론이 지나간 동부 해안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도로가 끊긴 구간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론 루트를 재설계했다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기존 루트는 산사태 위험 구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도로 안전한 우회로를 찾아냈다고 해요. 박세훈이 덧붙였습니다. 이 지도가 없었다면 드론은 이틀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아이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다른 화면을 불러왔어요. 전국 스마트팜 분포도였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흩어져 있었죠. 2020년부터 한국 농업기술로 구축된 스마트팜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327개 농가가 운영 중이고 평균 수확량이 기존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해요. 4배. 또 하나의 숫자가 제 노트에 적혔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이었어요. 스마트팜에는 토양 센서, 자동 관계 시스템, 병충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현지 청년 기술자들이라고 팀장이 말했어요. 한국은 초기 3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금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길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박세훈이 다시 그 말을 했어요. 길 내는 법을 같이 배웁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가 제게 배신감을 주고 있었어요. 200건에서 5,000건으로 수확량 4배 증가, 327개 농가, 117번의 드론 미션 무사고. 이 모든 숫자가 제 신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익을 위해 왔다는 것, 현지인을 배제한 채 독점한다는 것,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팩트는 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신념을 깎는 건 늘 팩트였다.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팀장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난 대응 시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2020년에는 평균 72시간, 지금은 평균 5시간. 약 14배 단축됐다고 했죠. 이 모든 게 3D 지도와 드론 시스템 덕분이라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준 거였죠. 투어가 끝나고 박세훈이 저를 연구소 옥상으로 안내했어요. 옥상에서는 안타나나리보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현지 분들이 물었대요. 한국은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이런 걸 하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세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한국도 한때는 가난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죠. 그때 세계가 도왔어요.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먼 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 너머 어딘가에 라헬라의 마을이 있겠죠. 드론이 날아갔던 하늘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박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르몽 씨, 감사 업무가 힘드시죠? 제가 놀라서 그를 봤어요. 박세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걸 믿어야 할 때가 제일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사흘 후 공동 브리핑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과 향후 계획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 5명, 마다가스카르 정부 관계자 8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NGO 감사팀 3이 참석했죠. 회의실은 냉방이 잘 되지 않아 후텁지근했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마다가스카르인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컸죠. 앙드리였습니다.
주 정부 재난대응실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국 장비 때문에 우리 기술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앙드리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앙드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드론 정비 중 배터리 과열로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장소는 남부지역 운항기지, 피해자는 28살 현지 기술자. 이도 화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세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이미 보고받았고 안전 프로토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전액과 보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앙드리가 소리쳤어요. 문제는 당신네 기술이 우리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한 장비를 들여놓고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운영하라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앙드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오래된 무언가, 뿌리 깊은 무언가. 한국 측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교육은 6개월간 진행했고 안전 매뉴얼도 현지어로 번역해 배포했습니다. 정기 점검도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뭐가 중요합니까? 앙드리가 테이블을 쳤어요. 당신들은 여기가 한국인 줄 압니까?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당신네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입을 열었어요. 앙드리 씨, 진정하시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앙드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르몽 씨, 당신은 이해하실 겁니다. 당신도 감사관으로 왔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문제점을 찾으러 왔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앙드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착취인지 말입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앙드리의 말투가 제 초기 생각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은 달랐어요. 라헬라의 이야기, 연구소의 숫자들, 박세훈의 말. 그 모든 게 앙드리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117번의 드론 미션, 5,000건의 일일 검사, 327개 스마트팜. 이 모든 게 현지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숫자 노름은 그만두시죠. 앙드리가 비웃었어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앙드리가 다가왔어요. 르몽 씨,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앙드리가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가 그걸 제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앙드리가 말했어요. 2008년 부두 사건 보고서 사본입니다. 당신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저는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앙드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시위를 조직한 사람 중 하나였죠. 당신 아버지는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앙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는 무거웠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열어야 할까요? 열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20장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사고보고서 표지였어요. 2008년 12월 8일 안타나나리보 제2부두 사망자 명단. 거기에 제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피에르 르몽.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2008년 이후로 공식 문서에서 아버지 이름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사고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부두의 외자 기업 반대 시위대 약 3,000명 집결. 오후 3시 45분 경찰과 충돌 시작. 오후 4시 15분 군중 혼란 속에서 크레인 작동 사고 발생.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부두 노동자 3명, 경비원 1명, 그리고 1명의 의료봉사자. 의료봉사자의 이름은 박재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라헬라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닥터 박 같은 사람일까요? 박재윤의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일 오후 3시부터 부두 근처 임시의료소에서 봉사 중이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충돌이 시작되자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4시 10분경 군중이 크레인 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옆에 있던 10살 정도의 한국 아이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한 부두 노동자가 달려와 그 아이를 밀쳐내며 저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직후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며 화물 컨테이너가 떨어졌습니다. 그 노동자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어요. 저는 즉시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고 그분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피에르 르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거든요. 아버지는 누군가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였어요. 한국 아이를 구하려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국 의사였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박재윤의 추가 증언이 있었어요. 저는 장피에르 르몽 씨의 용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혼란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가해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슬픔을 견디는 쉬운 길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탓하면 아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아시아 자본이 화를 키웠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적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사람을 구했던 겁니다. 한 아이를, 누군가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인 의사로서 다시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라헬라를 살렸습니다. 라헬라의 사진 뒷면에 적힌 그 문장. 이제 알겠어요. 엘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재윤은 라헬라의 부모님께 그 사진을 주면서 언젠가 제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한테서 온 오래된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삭제하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였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08년에 녹음된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사, 아버지는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버지는 선택을 하신 거란다. 그분이 원하신 방식으로 살다 가신 거야.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해.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17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선택을 배신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재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2008년 당시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박세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재윤을 아는지, 그의 아들 박민주는 지금 어디 있는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감사보고서 초안을 불러왔어요. 지난 일주일간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문장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라고요. 아니, 진실의 절반만 담긴 보고서라고요. 숫자는 맞습니다. 팩트도 맞아요. 하지만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라헬라의 이야기, 박세훈의 신념, 아버지의 선택, 박재윤의 헌신. 그 모든 사람들이 빠진 보고서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진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숫자뿐 아니라 사람도 담긴, 팩트뿐 아니라 진실도 담긴 보고서를요. 밤새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커피를 5잔 마셨고 창밖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침 7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5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마다가스카르 보건협력 프로젝트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타나나리보의 아침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선택하려 합니다. 진실을 선택하려 해요. 이틀 뒤 저는 공동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는 이전 회의와 동일했어요. 한국 측, 마다가스카르 정부, 그리고 NGO 관계자들. 앙드리도 다시 왔습니다. 브리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료의 문제가 아니었죠. 용기의 문제였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마다가스카르 보건협력 프로젝트 객관적 검증 결과. 여러분, 저는 지난 10일간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앙드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세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08년 한국-마다가스카르 협력 패키지 원문이었어요. 먼저 2008년 협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가리켰어요. 당시 협정에는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앙드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다 서류상일 뿐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실제 이행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고용 통계였습니다. 현지 고용 인원 532명, 기술 교육 이수자 780명, 현재 자립 운영 시설 327개. 저는 숫자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이건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음은 검사 시스템입니다. 저는 연구소 사진을 보여줬어요. 2020년 1일 처리량 200건에서 현재 5,000건으로 증가. 25배 향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인력이 마다가스카르인이라는 점입니다. 박세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드론 회랑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17번의 미션 무사고 기록, 평균 도착 시간 27분. 그리고 이 드론을 조종하는 운항팀 역시 전원 현지인입니다. 앙드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상 사고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일주일 전 배터리 과열로 2도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치를 보셨습니까? 저는 안전 개선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사고 후 24시간 내 전체 시스템 점검, 안전 프로토콜 개정, 추가 교육 실시, 피해자 보상.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중요한 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앙드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327개 농가, 평균 수확량 4배 증가, 농민 소득 3.2배 증가. 그리고 파오 코멘트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공식 평가서를 화면에 띄웠죠. 파오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문단을 읽어줬어요. 특히 현지 역량 강화와 기술 자립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적대감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난 대응 시간 그래프였어요. 2020년 평균 72시간에서 현재 평균 5시간으로 단축. 14배 개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는 라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7살 때 한국 의사에게 목숨을 구한 간호사, 그리고 며칠 전 드론으로 살린 12개월 아기. 이 프로젝트는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건 사람 살리기입니다. 그때 한 마다가스카르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르몽 씨,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합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러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익 추구, 현지 배제, 지속 불가능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지난 10일간 제가 본 건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는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보고서 4본을 나눠줬습니다. 25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이 보고서에 모든 데이터와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앙드리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넘겨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부친 사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며칠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아이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 의사로서 다시 이곳에 와서 마다가스카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저는 라헬라의 사진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받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앙드리를 똑바로 봤어요. 앙드리 씨, 당신이 제게 진실을 보여주려 했던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한국은 17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앙드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전면 확대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전면 공개를 약속합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현지 보건소장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번져나갔죠. 하나, 둘, 결국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세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앙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봤죠. 르몽 씨, 앙드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틀릴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박세훈이 다가왔습니다. 르몽 씨, 박재윤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박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재윤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민준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박세훈이, 아니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새벽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세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죠. 르몽 씨, 지금 작전실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옷을 급히 입고 택시를 탔어요. 작전실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작전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박세훈 현지 운항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재난대응팀. 앙드리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세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하나가 고립됐고 중환자가 있습니다. 임신 8개월 산모인데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헬기로 3시간, 육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세훈이 말했어요. 드론으로는 35분입니다. 그럼 드론을 보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박세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는 기상입니다. 돌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풍속 초당 15m, 난기류 예상 구간이 비행 루트에 있습니다. 위험합니까? 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토콜상으로는 비행 금지 조건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위험 구역이었죠. 현지 운항팀장이 말했습니다. 수동 조종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산모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앙드리가 대답했습니다. 현지 보건소 보고로는 1~2시간입니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세훈이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루트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D 지도를 불러와 산악 지형을 분석하고 풍향 데이터를 겹쳐보고 가능한 우회로를 계산했죠. 10분 후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이 루트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기류 구간을 피해 골짜기를 따라가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비행 시간이 45분으로 늘어납니다. 산모가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앙드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박세훈이 저를 봤습니다. 르몽 씨,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관으로서 이 미션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어요. 만약 드론이 추락한다면,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제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라헬라를 떠올렸습니다. 12개월 아기를, 박재윤을, 제 아버지를. 진행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준비를 지시했어요. 20분 후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콜사인은 르몽8이었습니다. 저는 작전판 앞에 섰어요. 제 이름을 단 드론이 다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응급 의료 키트, 산소호흡기, 지혈제, 그리고 원격 진료를 위한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죠. 드론이 산악 지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고도와 풍속이 표시됐어요. 고도 1200m, 풍속 초당 12m. 박세훈이 조종관을 잡고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이 첫 번째 고비를 넘었어요. 골짜기 입구였습니다. 양쪽으로 절벽이 솟아 있었고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구간이었죠. 박세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25분째. 갑자기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작전실에서 긴장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파 간섭입니다.
현지 운항팀장이 말했어요. 산악 지형 때문에 신호가 차단됐습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모릅니다. 팀장이 솔직하게 말했죠. 드론이 골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수동 복귀는 불가능합니까? 앙드리가 물었습니다. 박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신 없이는 위치 확인이 안 됩니다. 자동 복귀 모두도 지형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작전판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화면만 보였어요. 르몽팔이라는 콜사인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D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지형 데이터로 드론 위치를 역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세훈이 저를 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박세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팀장과 함께 3D 지도를 불러와 마지막 위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하는 동안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지금 르몽팔이 하늘에 있어요. 제 이름과 아버지의 날짜를 단 드론이요. 부디 무사하게 해주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박세훈이 소리쳤어요. 찾았습니다. 예상 위치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골짜기 중간쯤이었어요. 비상 라우팅을 짜겠습니다.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예상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개활지로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작동할까요? 앙드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박세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그가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팀장이 옆에서 보조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분 후 비상신호 전송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콜사인을 입력해주세요. 박세훈이 말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어요. 르몽8. 엔터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작전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1분, 2분, 3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그리고 4분째.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드론 신호가 잡혔어요. 위치는 예상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도 1400m, 배터리 잔량 40%. 성공했습니다. 팀장이 외쳤어요. 박세훈이 즉시 수동 조종을 재개했습니다. 드론을 안전 루트로 유도하기 시작했죠. 10분 후 드론이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20분 후 목적지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45분 정확히 드론이 착륙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박세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르몽 씨, 당신이 살렸습니다. 비상 라우팅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드론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박세훈이 제 의미를 이해했는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현지 보건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료 키트 도착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작동 중입니다. 원격 진료 연결됩니다. 30분 후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제왕절개 성공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합니다. 작전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돌려드려요. 아버지가 구한 생명들이 다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의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제게, 제가 세상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앙드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앙드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진짜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장소는 안타나나리보 국제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마다가스카르 주요 언론, 국제 NGO 대표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방송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두려움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호흡기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엘리사 르몽입니다. 국제 NGO 보건물류 책임자이자 이번 한국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감사 총괄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저는 고백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또 다른 형태의 착취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지인을 배제하고 이익만 챙기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15일간 저는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연구소를, 드론 회랑을, 스마트팜을,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라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7살의 한국 의사에게 목숨을 구한 간호사, 그리고 지금은 한국 드론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 저는 박세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노동자에게 목숨을 구한 한국 소년,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를 갚으려 이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저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 8일 혼란 속에서 한국 아이를 구하고 돌아가신 부두 노동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7년간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받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을,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받습니다. 저는 감사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117번의 무사고 드론 미션, 5,000건의 일일 검사, 4배 증가한 농업 생산성, 14배 단축된 재난 대응 시간. 이 모든 숫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한국이 키운 780명의 현지 기술자, 자립 운영 중인 327개 시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살아난 생명들.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르몽 씨,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모범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협력의 모델입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길을 대신 내주지 않고 길 내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확대를 권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면 확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적용하길 제안합니다. 그때 앙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발언을 요청했어요. 저는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난대응실 직원 앙드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제가 본 건 기적이었습니다. 앙드리가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살린 LEMONT-8 드론, 밤을 새워 산사태 지도를 만든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습.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앙드리가 박세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 결과 전면 공개를 약속합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증언, 모든 문서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은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라헬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르몽 씨, 라헬라가 말했어요. 드릴 게 있어요. 그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봤던 그 사진이었죠. 닥터박과 어린 라헬라. 이제 이게 당신 거예요. 라헬라가 말했습니다. 뒷면 보셨죠?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라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닥터박이 말씀하셨대요.
언젠가 엘리사 르몽을 만나면 이 사진을 주라고요. 그분 아버지가 제 아들을 살렸다고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박재윤의 헌신이, 라헬라의 생명이, 그리고 지금 제 일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기술은 그 진실을 더 빨리 데려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이메일을 썼습니다. 본부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전면 확대 권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숫자로 증명되고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그 시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안타나나리보의 밤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르몽팔이 다시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